첫 번째, 녹스급 범용 구축함입니다. 냉전이 시작되자 소련은 많은 수의 잠수함들을 건조해서 미 해군을 위협했습니다. 미 해군은 대전형 구축함인 기어링급을 마개조해가지고 버티게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이게 성능상 신형 잠수함들의 대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아예 새로운 구축함 개발에 나섰죠. 그래서 나온 게 가르시아급 대잠 구축함입니다. 로켓 앞에 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경어뢰가 장착된 아스록 대잠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인데요. 문제는 대공 미사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타터 대공 미사일도 장착해가지고 대잠, 대함, 대공 어느 정도 다 두루두루 할 줄 알게끔 만들어둔 범용 구축함으로서 브루급 구축함의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타터 대공 미사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지하게 거추장스럽고 무지하게 비싸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팬텀 전투기에서 사용하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우 미사일이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작은 크기에 비해서 시스템 크기가 그렇게 거추장스럽지도 않죠. 그래서 이걸 해상용으로 전환한 물건이 바로 사거리 19km짜리 시스페로우 대공 미사일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타터 미사일의 기본형이랑 사거리도 동일한데 시스템이 훨씬 더 간결하고 MK-19 8연장 런처에다가 장비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했죠. 그래서 이걸 타터 대공 미사일 대신에 시스페로우를 장착해가지고 만든 범용 구축함이 바로 녹스급 범용 구축함입니다. 만재배 수량 4,000톤이라 가지고 대양에서의 항행 능력도 나쁘진 않았고요. 곧바로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서 46척이나 뽑혀서 나왔죠. 이때 미국 정부에서 한국 해군이 좀 눈에 밟혔어요. 제대로 된 대잠 로켓이나 대공 미사일도 하나 없이 북한 해군에 맞서는 한국 해군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한테 제안했습니다. 녹스급을 한 4척 정도 도입해가지고 기함으로 쓰는 게 어때? 한 척이 얼만데요? 얼마 안 해. 한 척에 한 2,600만 달러 정도면 될 거야.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나? 2,600만 달러가 느그지 개이름이야? 여기에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줬죠. 야, 그 니네가 본토에서 펜때만 휘두르니까 잘 모르나 본데 얘네 그런 거 살 돈 없어.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한테 돈이 없다면은 돈을 빌려줘가지고 유상 군사원조 형태로 제공을 할 테니까 도입을 하라고 권유를 했지만 한국은 개소리 그만하고 중고 기어링급이나 공짜로 달라고 요구를 했죠. 결국 노스급은 없던 일이 되었고 한국은 미국에서 공짜로 기어링급 구축함들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드급 방공 구축함입니다. 팔레비 왕정 시절에 이란에서는 서방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 결과 알반드급 같은 현대적인 전투함들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이란은 초기함에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최신형 범용 구축함인 스프런스급 구축함을 방공 구축함으로 개량해달라고 하고 4척을 주문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키드급 방공 구축함입니다. 체급은 만재 9,700톤으로 기존의 스프런스급에 비해서 무려 1,500톤가량 커졌고요. 커진 체급은 주로 방공 능력 강화에 쓰여졌습니다. 스프런스급은 사거리 19km짜리 시스페로우 대공 미사일을 장비해가지고 자기 몸 하나만 방어하는 개함 방공 능력밖에 없지만 키드급에서는 사거리 46km짜리 SM-1MR 함대 방공 미사일을 장비했죠. 여기에는 동시 다목표 대응이 가능한 버지니아급 핵추진 순양함의 방공 체계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루미네이터도 2개고 대공 미사일도 2연장 런처 2개에서 동시에 4발씩 쏠 수가 있었죠. 이로써 4발의 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유도해주는 것이 가능했으니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방공 구축함이었죠. 대잠 헬기도 탑재가 가능했고 아스록 대잠 로켓도 장비해놔가지고 대잠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고요. 5인치 함포와 더불어가지고 하푼 대함 미사일도 장비해놔가지고 대함 능력도 출중했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인해서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호메이니를 위시한 시아파 신정제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과 이란은 척을 지게 되었죠. 그래서 키드급들은 이란으로 가지 못하고 미 해군이 인수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1980년대에는 NTU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방공 시스템 개수가 진행되어가지고 교전 스케줄러와 자동 표적 처리 시스템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거리 180km짜리 SM-2 함대 방공 미사일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동시 요격 능력은 10개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죠. 그러나 1990년대에 냉전이 종료되고 군축이 시작되자 이지스함도 아닌데 스프런스급이랑 동형함도 아니라 가지고 이질적인데다가 대형함이라서 유지비는 많이 먹는 키드급은 붕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외 매각을 추진했는데요. 이때 제대로 된 방공 구축함 한 적 없던 대만이 도입을 추진했죠. 그러나 대만 내부에서도 30년이나 된 구형함을 갖다가 너무 비싸게 사오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도입 사업이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시절에는 대한민국에서 첫 방공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급이 등장했던 때인데요. 문제는 충무공 이순신급의 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180km짜리 SM-2 함대 방공 미사일을 장비해놨지만 정작 레이더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탐지거리 100km짜리 성능이 매우 구린 MW08을 장비했다는 게 문제였죠. 여기에 동시교전 능력도 사실상 2개가 최대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딴 게 방공 구축함이냐면서 욕을 왕창 먹는 중이었죠. 자세한 사항은 충무공 이순신급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키드급을 도입했으자는 그런 주장도 제기가 되었는데요. 물론 키드급이 이순신급보다 성능은 훨씬 좋습니다. 심지어 메인 방공 레이더는 3차원 레이더인데다가 탐지거리 380km짜리인 SPS-48 레이더가 들어가 있고요.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30년 된 구식함입니다. 이런 구식함 4척을 업그레이드 패키지 포함해서 10억 달러나 주고 그것도 국산 신형 방공 구축함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사오겠다고 하면은 예산의 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는 누가 찬성하고 나설까요? 그래서 키드급은 예정대로 대만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입니다.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은 미국에서 1970년대에 등장한 만재배 수량 4,000톤 정도의 호위함 겸 범용 구축함인데요. 이 전투함은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졌냐면은 미국이랑 소련이랑 세계대전이 나면은 대서양에 배치된 동맹국들의 군대 그리고 미군의 보급물자를 운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급선단이 대서양을 건너서 갈 때 그 선단을 호위해주기 위해서 나온 호위함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잠수함들을 잡으려고 뛰어난 대잠 능력을 갖췄고요. 만약에 소련의 잠수함들이 선단에 잠대함 미사일 한두 발을 발사할 경우에 이거를 막으려고 SM-1 함대 방공 미사일도 갖추어놨습니다. 물론 일루미네이터도 하나밖에 없고 뭐 엄청 좋은 그런 대공 센서를 달아준 건 아니라 가지고 동시교전 능력은 딱 2발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단으로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 한두 발 정도는 어찌저찌 한번 막아볼 정도는 되었죠. 여기다가 76mm 한 포를 하나 달아놨고요. 만약에 모든 대한미사일의 요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최후의 순간에 요격을 진행하는 펠랭스 시옷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분당 3000발의 연사 속도를 가진 20mm 발칸을 추적 레이더와 연동된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에다가 달아놓은 물건인데요. 단순히 레이더 연동 사격으로 적기를 격추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미사일의 예상 경로를 산출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예측샷을 때려줘서 미사일을 저격하는 개념의 무기입니다. 그것도 전자동으로 말이죠. 이렇게 나름 준수한 성능의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은 무려 71척이나 건조가 되었는데요. 2000년대 한국 해군의 해역 함대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구식인 포항급 PCC들이랑 울산급 FF들을 FF2000이라고 불리는 신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전부 다 대체를 해버리려고 했는데 IF 때문에 다 취소가 되어버렸으니 결국은 당장 쓸 전투함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차라리 미국에서 중고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8척 정도를 들여오자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 체급도 광개토대함급 구축함이랑 비슷했고 능력치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설득력이 꽤 있는 주장들이었습니다. 함량도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새로운 호위함들이 뽑혀져 나오기 전까지 한 20년 정도 쓰다가 갖다 버리기에는 딱 좋은 물건들이었죠.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같은 경우에는 함수부에 SM-1 대공미사일 런처를 갖다가 달아주느라 함포를 갖다가 함 중앙에 설치한 정신나간 설계였거든요. 이 때문에 함포는 함수 쪽 표적이랑 함미 쪽 표적은 조준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랑 근접거리에서 대치하느라 함포를 써야 될 일이 많은 한국 해군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결국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도입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120mm 활강 박격포입니다. 한국은 기계화 대대 및 보병연대용 지원하기로 4.2인치 강선 박격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럽게 무거운 데다가 노후화로 인해서 포신 수명이 막 한참 지나가지고 쏘다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됐으니 문제가 많았죠.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미국 같은 서방권에서 많이 쓰는 120mm 구경의 신형 박격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120mm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4.2인치 박격포보다 구경은 13mm 정도밖에 더 안 커졌지만 화력은 거의 2배 가까이가 좋거든요. 그런데 당시 군은 이 120mm 신형 박격포를 활강식으로 할지 강선식으로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강선식은 포신에 강선이 있는 그런 박격포인데요. 따라서 포신에 강선에 딱 탄이 물리게끔 만들어야 돼가지고 활강식에 비해서 탄체가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화력이 더 좋고요. 포구 압력이 세다 보니까 사거리도 길죠. 강선으로 포탄을 회전 안정시키다 보니까 훨씬 더 명중률도 좋고요. 다만 포구 압력이 세기 때문에 최소 사거리가 무려 1km씩이나 발생한다는 게 문제죠. 반면 미국 등 서방에서는 강선이 없는 120mm 활강 박격포를 많이 씁니다. 강선이 없기 때문에 포탄의 탄도를 안정시키려면 결국은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개를 달아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체 크기가 강선 박격포보다는 조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력이 좀 떨어집니다. 다만 포구 압력이 낮고 또 포신에 딱 맞게끔 장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포신 수명이 일단 길고요.
최소 사거리도 200m 정도라 가지고 진지에 가깝게 접근한 적들도 처리를 할 수가 있었죠. 원래 한국도 미국처럼 120mm 활강 박격포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비정규전을 수행하느라 고정 진지를 구축해놓고 주변에서 기습을 가하는 적군을 근거리에서 처리해야 되는 미군들이랑은 한국은 상황이 달랐어요. 한국군은 21세기에도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해야 되고 당연히 각 부대의 커버리지와 화력을 증대시킨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120mm 박격포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서 대대나 연대급 곡사화기가 화력에서 열세였습니다. 결국 한국군은 120mm 강선 박격포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비격 자주박격포입니다. 다섯 번째,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입니다. 미 해병대는 육군과는 달리 쌍발 코브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쌍발 엔진을 달고 있어가지고 한쪽 엔진이 피격당하거나 꺼져도 나머지 한쪽 엔진으로 어찌저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망망대해에서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80년대가 되자 기존에 만들었던 쌍발 코브라 헬기들은 성능이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주력 대전차 미사일이었던 토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느린 속도와 시선 지령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장시간 정지 비행 상태로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생존율이 낮습니다. 사거리도 짧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슈퍼 코브라 헬기였습니다. 사거리 8km짜리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레이저 유도 방식이라 가지고 훨씬 더 유도가 간편해졌고 속도도 마하 1.3이라 가지고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유도를 끝내주고 회피 기동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게다가 열상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야간전 능력까지 부여받게 되었는데요. 슈퍼 코브라도 90년대가 되자 아파치 같은 대형 공격 헬기에 비해서 성능이 좀 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슈퍼 코브라를 환골탈퇴시킨 물건이 바로 AH-1Z 바이퍼 헬기입니다. 바이퍼 공격 헬기가 나오자 기존의 슈퍼 코브라 헬기들한테는 두 가지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바이퍼 공격 헬기로 재생산되어져서 나오던지 아니면 퇴역을 해야 됐죠. 근데 냉전이 끝나버려가지고 미 해병대도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슈퍼 코브라들을 바이퍼로 다 개량은 못 해줬고요. 기량이 오래된 순서대로 일부 슈퍼 코브라들은 퇴역을 기다리게 되었죠. 이때 마침 한국 해병대에서는 상륙기동 헬기인 마리논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상륙기동 헬기들을 갖다가 엄호해줄 상륙 공격 헬기들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 해병대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골머리였죠. 그래서 대안으로 중고 슈퍼코브라 도입론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기령이 좀 오래되었지만 사실 헬기 자체가 튼튼한 기골에 비해서 급격한 기동을 많이 하거나 고속에서의 비행을 많이 하는 건 아니라 가지고 기골 자체는 50년 이상 써도 무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슈퍼코브라의 능력치 정도면 나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국 해병대는 고려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닷바람 맞으면 30년이나 굴러다니는 헬기를 갖다가 사온다는 게 그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죠. 게다가 오래된 헬기는 필연적으로 유지보수비가 폭등을 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돈이 없던 한국 해병대가 낡은 헬기를 유지하려고 막대한 양의 고정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납득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슈퍼코브라를 도입한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스록 대잠 로켓입니다. 냉전이 시작되자 소련 해군은 잠수함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골프급 전략 잠수함들을 개발해냈죠.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이 잠수함은 미국 해안에 몰래 접근해서 뉴욕 같은 곳에 핵을 먹여줄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미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래서 급하게 대잠 전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폭레나 소형 폭레를 발사하는 대잠 박격포인 해치오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버리지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물건이 바로 아스록 대잠 로켓입니다. 8발들이 대형 런처에 장비된 물건이고요. 사거리 10km짜리 무유도 로켓 앞에 경어뢰를 장착한 물건이라 가지고 적 잠수함을 장거리에서도 공격할 수가 있게 되었죠. 로켓이 발사되면은 적 잠수함 근처에서 경어뢰를 분리시킨 다음에 경어뢰가 물에 착수하면은 자체적인 음향 센서로 적 잠수함을 따라가서 우와! 여기에는 경어뢰가 아니라 핵탄두도 장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탄두 버전은 여러 나라에 판매가 되어가지고 서방권의 주력 대잠 로켓으로서 활약을 했는데요. 한국도 이 아스록을 얻어올 뻔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한국에게 녹스급 범용 구축함을 도입해가지고 해군은 현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돈이 없으니까 구형인 중고 기어링급 구축함이나 공짜로 달라고 요구했죠. 결국 1972년부터 한국 해군은 기어링급 구축함을 충북급이라는 이름으로 공짜로 받아오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기어링급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등장한 구축함이지만 무려 98척이나 뽑혀져 나와가지고 전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미 해군에서 주력으로 사용되던 구축함이었습니다. 근데 당장 대잠 능력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대대적으로 기어링급을 개수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프레임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프렘 1급 업그레이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스록 대잠 로켓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비용상 문제로 프렘 2에서는 아스록이 빠지긴 했는데 당시 한국에 공여되었던 기어링급 구축함 중에서는 일부가 프렘 1급 업그레이드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8연장 아스록 발사기를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프렘 1급 기어링이 도착하자 드디어 한국도 최첨단 대잠 로켓을 가지게 되었다고 싱글벙글했는데요. 정작 발사기를 까보니까 실탄은 하나도 없는 빈 깡통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도 비싸가지고 간신히 전투함들의 수량 맞춰서 달아주던 아스록 대잠 로켓을 한국한테 공짜로 줄 생각이 단 1도 없었던 것이죠. 한국 해군은 그래서 아스록의 실탄 도입을 검토를 해봤지만 너무 비싼 가격에 비해서 당시 한국의 경제력은 초라했죠. 결국 비어있는 발사관들은 기어링급이 퇴역하는 그 순간까지도 청소도구함으로나 써야 됐었습니다. 7번째, K230M 장갑차입니다. 한국은 1980년대 내내 국산 IFV, 즉 전투장갑차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전투장갑차답게 단순히 병력을 수송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투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전식 폭탑과 기관포 탑재를 고려했는데요. 이때 K230M이라는 이름으로 시제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적 장갑차를 안정적으로 격파하려고 30mm 장포신 기관포를 장비했고요. 이 기관포는 무려 무인 포탑에 장비가 되었습니다. 포수가 내부에서 리모트 컨트롤식으로 사격하는 아주 선진적인 개념이었죠. 그러나 보시다시피 포탑이랑 기관포가 너무 가분수죠. 이런 대두 포탑 덕분에 적으로부터 탐지될 확률도 높아졌고 은원패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포신 30mm 기관포의 반동을 허약한 K200 자체가 이걸 잘 못 견디다 보니까 명중률이 영 좋지 못했죠. 결국 K230M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8번째, 1만 톤급 LPD입니다. 미국은 기존처럼 상륙함과 상륙정으로 해안가에 궤도를 내가지고 상륙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피해가 크다는 단점들을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초수평선 상륙작전 개념인데요. 전투기와 미사일로 적의 화점을 제압한 다음에 해안가에서 먼 수평선 너머에서 헬기 강습부대들을 갖다가 발진시켜가지고 상륙지에 있는 방어선을 먼저 제압하는 것으로 이 상태에서 상륙장갑차의 돌격과 빠른 속도를 가진 공기부양정으로 순식간에 해안가에 전차와 장갑차들을 투입시킴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개념이었죠. 한국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가지고 독도함이라는 LPH를 건조했습니다. 거대한 헬기 갑판과 경납고 그리고 공기부양정의 발진이 가능한 대형 웰도크를 갖추었죠. 그러나 비싸고 큰 체급의 LPH를 대량으로 건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보다 작아도 되는 LPD형 상륙함들을 건조하려고 했었습니다. LPH처럼 대형 헬기 갑판은 갖추지 못했지만 헬기 경납고와 일정 수준의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조그만한 헬기 갑판은 갖추고 있고요. 역시 공기부양정에 출입이 가능한 웰도크도 갖추고 있죠. 한국 해병대에서는 만재 1만 톤 정도의 LPD를 원했습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던 게 LPD형 상륙함으로 만재 1만 톤 정도면은 가장 작은 축에 드는 정도고요. 정말 딱 LPD로서의 능력치에 턱걸이하는 정도의 체급입니다. 한 척의 공기부양정을 간신히 운영하는 게 가능했고 상륙기동 헬기를 딱 3대 정도 경납이 가능한 경납고를 갖추었거든요. 그러나 돈을 아끼려고 만재 7천 톤으로 체급을 낮춘 물건을 채택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2단계 무슨 LPD냐면서 차라리 2체급으로 만들 거면은 LST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해군에서는 LST, 즉 전차 상륙함은 암튼 시대에 뒤처진 물건이라고 반려를 내버렸죠. 결국 세계에서 제일 작은 LPD형 상륙함으로써 천왕봉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웰도크는 있지만 공기부양정인 솔개2급의 운영은 불가능한 수준이라 가지고 별도로 상륙정을 통해서 상륙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헬기 갑판은 있지만 헬기 경납고는 또 없죠. 사실상 LPD의 이전 개념인 LSD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9번째, 아이언돔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세계와 장시간 대치를 하면서 아랍세계의 무장단체들과 소규모 교전을 계속해서 주고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골칫덩어리였던 것은 가삼 로켓이었습니다. 가삼 로켓은 대장간제 수제 로켓인데요. 간단하게 용접해서 만든 간이 발사대에다가 뚝딱 거치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쏠 수도 있었고 극단적으로는 그냥 모래 언덕 비슷하게 쌓아놓고 나서 거기다가 각도만 살짝 재가지고 거치해놓고 나서 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거리는 끽해봐야만 몇 킬로미터 정도였고 명중률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대신 저렴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수천 발씩 날려대면은 운 나쁘게 이게 민가나 아니면 주요 거점에 떨어져가지고 자주 피해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격하려고 만든 물건이 바로 아이언돔입니다. 수십만원짜리 로켓을 갖다가 요격하려고 수천만원짜리 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비용을 최대한 아끼려고 미사일을 상용품이나 이미 개발된 대공미사일들의 부품들을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미사일의 체급도 작고 사거리도 7km로 짧습니다.
대신에 가격을 발당 5천만 원 수준으로 억제를 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통제 레이더와 시스템은 엄청나게 짱짱한 물건에 배치해놨습니다. 로켓 정도의 표적을 70km에서 탐지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레이더가 장비되었고요. 통제 시스템은 초당 1200개의 표적을 트랙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상 낙하 지점들을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이 중에서 아군 지역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낙하할 탄들을 선별을 하고요. 예상 착탄 순서대로 교전 스케줄을 짜가지고 미사일을 유도해주죠. 통제소의 지령 신호를 받고 날아간 미사일들은 표적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체 레이더 시커를 켜가지고 알아서 표적에 때려 맞으니까 통제 시스템에 오는 부하도 줄여줄 수가 있었죠. 아이언돔은 실제로 목표로 하는 표적의 95%를 유격하는 등의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때 전시에 대량의 로켓탄을 뒤집어 써야 된 나라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북한은 수많은 다련장 로켓들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어서 전시의 중요 시설들로 날아올 로켓들을 막아줘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언돔의 직도입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로켓을 대공미사일로 막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반대를 하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처럼 쓰면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로켓을 맞으면은 곧바로 전면전 들어가가지고 주변 지역을 평정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치하면서 소모전을 하는 판국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운영할 때 그 운영비는 미국한테 군사원조금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충당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이면은 가성비가 충분히 나오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북한이 수도권에 수천 발의 로켓 세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턴 그러지마 하고 나서 넘어갈 건가요? 아니죠. 바로 대화력전 뜨고 전면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다련장 전력은 전쟁 초기에 대화력전 쳐맞고 그 수가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두 번째 이후의 포격을 가해올 때는 날아오는 로켓의 수가 훨씬 더 줄어들게 돼요. 점점.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전쟁 초기 한두 번만 아이언돔 체계가 막아주면 되니까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앞서서 이 아이언돔을 C2A망에 한번 연동을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지적인 체계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따라서 한국도 아이언돔을 들여오면 기존의 방공 네트워크랑 연동을 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생깁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의 성능은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저성능이었어요. 우리는 조악한 대장간제 가삼 로켓이 아니라 200mm 이상의 구경을 가지고 사거리도 막 최대 200km 이상씩 나오는 북한제 대형 방사포들을 막아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언돔은 도입될 수가 없었고요. 대신에 좀 더 체급이 크고 고급인 해공대공 미사일을 개조해가지고 램드 체계를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었죠. 자세한 부분은 아이언 콘돔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10번째, F4EJ 카이 팬텀입니다. 이건 일본이 만든 팬텀 전투기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일본이 만든 그 팬텀 전투기를 그대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한국군 팬텀기들이 그것과 동급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뻔했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F4 2형 팬텀기들을 면허 생산해가지고 대량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범국이라는 이유로 지상 공격 능력이 빠진 데다가 F4 2형 자체가 기총을 장비하느라 이 룩다운 능력이 굉장히 많이 제한된 그런 레이더가 달려가지고 일본으로서는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웨스팅하우스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F4EJ 팬텀들의 개량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F4EJ 카이 팬텀기였죠. 여기에는 F-16에서 사용되는 APG-66 레이더가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룩다운 능력에 슛다운, 룩업 기능에 더해가지고 공대지 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레이더였죠. 잠깐, 당시 F-16은 중거리 공대공 능력이 없었는데 그럼 F4EJ 카이 팬텀은 중거리 공대공 능력을 포기한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거리 공대공 능력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스페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대로 운영 가능해요. 왜냐면 F-16이 개발될 때부터 중거리 공대공 능력을 이미 달고 나왔는데 F-16은 미국 기준에서는 소형 경량 다목적 전투기 겸 격투전 전투기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F-15 같은 제공호세 전투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절감하려고 기능을 빼서 출시했고요. 옵션으로만 남겨놨던 겁니다. 그래서 추가금 내고 중거리 공대공 능력 살려달라고 하면은 APG-66 레이더에 CW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갖다가 금방 뚝딱 살려내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도 가능했죠. 그리고 1990년대 한국군의 F4 팬텀기들이 노후화가 시작되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사업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KPU 사업이었죠. 여기서 독일의 다사가 아이스 팬텀을 들고 참여를 했고요. 웨스팅하우스에서도 한국군의 팬텀기들을 일본의 카이 팬텀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개량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APG-65 레이더를 갖춘 아이스 팬텀에 선언을 했죠.
APG-65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F-18 호넷 전투기의 레이더인데 탐지거리는 F-16의 APG-66에 비해서 2배가량 길고 동시 교전 능력도 훨씬 더 좋았거든요. 게다가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6 같은 경우에는 죄다 APG-68 계열 레이더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지 보수가 쉽다는 점으로도 어필할 수가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한국 공군이 F-15K 전투기를 120대나 도입해가지고 팬텀기들을 전부 다 치워버리겠다고 결정하자 이 KPU 사업은 엎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환 위기로 인해서 F-15K가 120대씩 들어올 일은 없게 되었고 결국 팬텀기들은 별다른 개량을 받지 못한 채 2020년대까지 노인 학대를 당해야 됐었죠. 잘 보셨나요? 제가 다음 편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